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치론 3강이죠?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죠? 제가 목감기가 재발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저나 나이가 드니까 힘듭니다.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4강은 원래 이제 휴강을 하려고 공지를 했었는데 공지가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휴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3강 4강 연이어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는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 지났죠. 그래서 5주차는 추석 연휴로 건너뛰게 되는 거고,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주차 강의가 또 별도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을 때는 아마 10월 9일 한글날쯤 들을 것 같은데, 일단 3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또 6주차 6강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출석 체크는 뭐 10월 24일이나 뭐 10월 31일이나 뭐 여러분 이거 올라가면 들으시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댓글로 이제 그 학번이랑 학번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상편에 달아야 되냐 하편에 달아야 되냐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 데나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주차 올라갔는데 강의가 내가 3주차 강의에 하편에 달았다. 근데 다시 상편으로 옮겨야 되냐, 사실 이런 자잘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그런 것도 그냥 없이 내가 상편에 달라 그랬지 왜 하편에 달아? 나한테 왜 그래? 이럴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편이든 중편이든 하편이든 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체크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상편에 다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 마저 안 하면 엉망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 70%는 상편에 달아요. 뭐 그래도 뭐 그런 어떤 룰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난 무법자로 살고 싶다, 아웃로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편이나 하편에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그것도 개인 개성이지 뭐. 그런 거 좀 페널티 하면 그런 걸로 일일이 다 막 왜 그랬냐 어쨌냐 페널티 준다 뭐 이러버리면 이게 사람이 너무 쪼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중 하편 아무 데나 다셔도 되고, 그런 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정치론 기말 대비 리포트 관련해 가지고 이거 계획서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메일을 이걸 뭐 저한테 보내야 되냐 아니면 그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교수님 이메일로 보내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슈가호스 네이버.com 이쪽으로 보내시면 이게 제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는 제 개인 메일로 보내셔도 뭐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편하게 배려해 드리는 차원에서 할 거고요. 또 뭐가 있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도가 아주 또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따라잡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빨리 녹화를 해서 늦어도 10월 11일 안에는 제가 요번엔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늦어도 10월 11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요번 주 일요일까지는 제가 3강, 4강, 3주차, 4주차, 그리고 5주차는 휴강이고 6주차 강의까지 다 업로드 하겠다. 요거를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7주차부터는 아마 거의 매주 업로드가 제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총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총 한 4개쯤 되는데, 이 중에 2과목이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두 과목이 대학원 과목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일단 작으니까. 학부 과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 20명 이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강의는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80대 초등학교 수준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두 개가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 제작을 해야 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6시간만 녹화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고퀄리티의 수준 높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은 아니고 제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민원 사항이 있으면 말이죠. 그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주시거나 괜히 학교에 이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요, 그 일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양상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저희가 지난번 시간까지는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관료제에 대해서 쭉 했고, 이번에 이제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양상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일본의 이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일본의 경제에 대한 이제 독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사실 일본 정치론이다 보니까 할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할 게. 일본의 우주개발, 일본의 원자력, 뭐 일본 자유대 군사력 부분, 뭐 걔들이 뭐 어쨌네 저쨌네, 그럼 걔들이 뭐 무슨 사고 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해드릴 건데, 일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게 제가 가서 3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한 3시간 어디 가서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말할 게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이 아파서 사실 말을 많이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게 뭐 그리 어렵냐.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4개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돈 받잖아 해. 근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통상 한 20장짜리 PT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주에 이 20장짜리 PT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보통은. 그래서 3시간이 20장 안에 다 들어가요.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셀 때도 있고, 또 주변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녹화 강의는 이런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PT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주 강의해야 될 거를 한 주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딱히 어느 시점에서 그 농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고, 그 다음에 그 또 뭐냐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진짜 오프라인으로 교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한 1, 2분 정도 말이 없어도,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 한다고 바쁘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화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30초, 아니야, 30초도 아니야, 한 5초만 말이 없어도 뭐지? 사고 났나? 내 오디오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방송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한 상태에서 보는 거랑,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 강의실에서 이제 그 칠판 앞에 서가지고 화면에 PPT를 띄워놓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앞에서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그 강의실 공간에 책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또 포털에서 다른 걸 검색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리포트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아, 저 인간이 지금 땡땡이 치는구나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고, 관저 뭐 이런 걸 읽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하는 건데, 왜 저 열심히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1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죠?
게다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40분 강의하고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이러고 이제 쉬었다가 보통 쉬면 이게 그게 문제인데 강의하다가 쉬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쉬자 그랬는데 15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한 20분 정도 되면 쓱 들어와요 다시.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한 10분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쏠쏠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온라인 강의는 전체 시간이 나옵니다. 딱 찍혀서 나오잖아요 전체 시간이. 40분? 아니 40분밖에 안 했어? 예를 들어서 1강의 상중하 합해가지고 3시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쉬는 시간 10분씩 빼면 뭐 2시간 40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잘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3시간 채웠냐 안 채웠냐 이건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40분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60분짜리 강의에. 그러면 각 강의마다 20분씩 비는 거 아니야. 그럼 1시간이 날라가네. 그렇잖아. 3시간짜리 강의인데 왜 2시간밖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로 꾹꾹 눌러가지고 이 1시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강의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다. 두 번째, 이게 저 코로나 사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빨리 강의실에 가고 싶어요. 강의실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나라고 이러면서 저 강사가 목소리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이버 강사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는 못 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비싼 돈 내면서 등록금 내면서 화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열받지 솔직히. 야, 내가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1년 내내 이게 한두 달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1년을 가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볼수록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학교 안 가니까 꿀 빤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게다가 이게 나한테 과연 야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온라인 강의로 가장 치명타를 받는 게 한국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다 이제 이 주입식 교육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교육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그래도 이제 1년은 대학에 처음 들어오면 뭐 노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1년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적어도. 또 이제 어떤 애들은 또 군대 가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도 1년부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됐는데 약간 이제 학교에서는 약간 풀어지는 시기인데 누가 시키지 않으면 또 여기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어 라고 하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온라인 강의가 꽤 많을 텐데 참석 못한 강의도 꽤 많을 테고 다 못 들은 강의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충실히 안 해서 다 못 들었는데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럼 왜 이렇게 다른 학교는 뭐 등록금도 깎아준다는데 한양대는 도대체 뭐야. 이런 어떤 그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을 어디다가 표출하냐. 아무리 뭐 학교 게시판에 써본도 누가 읽기나 합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쓰는 거를 갖다가 누가 읽겠냐고요. 적어도 학교에 있는 그 책임 있는 분들은 안 읽어보죠. 그런 거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분노를 담았다가 언제 그 분노를 터뜨리느냐. 그 강사의 강의평가 때 터뜨려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그 시간 강사들이 강의평가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교수님들도 폭탄을 맞고 시간 강사도 폭탄을 맞는 건 똑같은데 교수님들은 이제 어떤 그 직장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세요. 보장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평가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강의가 배제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신분이 겸임 교수 신분인데 겸임 교수는 말이 좋아서 겸임 교수지 그냥 그 시간 강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수라는 직함을 여러분도 저한테 이제 겸임 교수니까 교수님으로 불러주시겠죠. 그리고
제 신분증에도 이제 겸임 교수라고 찍혀 있습니다. 또는 보통 강의하는 사람들 다 교수 하니까, 또 특별히 뭐 강의하는 양반한테 얼굴 대놓고 예 강사님 이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라고 불러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학교에 큰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큰 미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내에서 일단 학위를 받았고, 뭐 국어 국문학과라든지 역사학과가 아니면 사실 국내 박사학위 가지고 국내 대학에서 특히 정치학 쪽으로 이제 뭐 교수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출중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저는 뭐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어디 가고 싶었냐면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무슨 얘기 하다 이랬지? 시간 강사 강의 평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교수 다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수라는 건 그래요. 저는 교수를 우유에 비교하거든요. 우유, 흰 우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유 있죠. 서울우유 같은 거. 그 학교의 정식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임 강사. 신분이 일단 전임 강사, 그 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그 다음 교수. 보통 그걸 정교수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4등급입니다. 정규직은. 근데 보통 전임 강사가 되면 그냥 교수라고 불러요. 그런 어떤 4등급의 분들을, 이제 정규직 분들을, 그러니까 한양대 직원,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우유라고 표현합니다. 우유. 하얀 우유. 그러니까 흰 우유는 특별히 누가 흰 우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유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내부는 우유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겸임 교수, 그 다음에 뭐 석좌 교수, 특임 교수,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뭐 무슨 교수, 뭐 앞에 연구 교수, 뭔 교수 많이 이거 교수라고 검색에 들어가면 앞에 뭐 이상한 명칭들이 붙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명예교수 빼고, 명예교수는 왜냐하면 교수 하다가 나온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은 빼고, 그러니까 명예교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상한 직함이 붙어 있는 교수들은 저는 그건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그건 우유가 아니에요. 유제품이지. 그러니까 유사 우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유라고 부르진 않는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 딸기 우유 정도 되는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딸기 우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문제로 너무 열받더라도 너무 이 강의평가를 박하게 주면 제가 죽는다. 왜냐면 전 열심히 강의할 겁니다. 또 그러고 있고, 사실 지난 학기에 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왜냐면 지난 학기는 너무 폭탄을 맞았어요. 왜냐면 난 오프라인 강의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라인 강의 하자고, 뭐 그것도 2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준비하라고. 근데 준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게다가 오프라인 강의는 그냥 가서 이렇게 띄워주고, 그다음에 한 학기 반 정도는 제가 이제 개념 설명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이제 연구서 한 거, 리포트 준비한 거, 그거 이제 발표 수업 시키잖아요. 그럼 발표 수업 시키면서 거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강의 스타일이. 그러면 16주에서 2주 빼고 14주에서 절반 정도, 7주는 그런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1학기 때는 진짜 폭탄을 맞은 거예요. 갑자기 폭탄을 맞아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많은 어떤 실망과 아쉬움을 안겨드렸죠. 뭐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뭐 시험 같은 거 쪼잔하게 필기시험, 객관식 시험이나 뭐 이런 거 뭐 외워서 하는 거 안 보고 그냥 페이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서 저하고 피드백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창을 띄워놓고 너무 이제 험한 얘기를 거의 한 20분 가까이 했는데 또 그만큼 또 강의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여기서 뭐 제가 공지를 띄우진 못했는데, 제가 직접 제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제 정당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녹화 강의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실시간 온라인 강의 뭐 줌 띄워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냥 이런 녹화 강의가 좋다는 식으로 의견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온라인 이제 실시간 말고 그냥 녹화하는 걸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제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뭐 개인적인 연락처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형태의 강의가 좋은지, 온라인이 좋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이 좋은지 아니면 온라인 녹화가 좋은지,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게 좋은지를 갖다가 여러분 생각을 좀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볼 거는 그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양상 중에 주요 양상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관료 정치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의원 내각제니까 그 정치인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약간 진짜 미묘한 관계,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두 집단은 그냥 미묘할 뿐이에요. 그런 관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고 관저 현상과 조기원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길게 풀어서 설명해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특정한 어떤 줄임말이나 단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말 줄여서 그 말을 줄여가지고 뭔가 고유명사 만드는 걸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도 거기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냥 강력반 형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무슨 마포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이제 응어나 속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문화적으로 얘들이 왜 이러냐면 그 워낙 그 집단 이기주의가 강합니다. 그 이제 소위 나와바리이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검찰청이나 경찰청 서로 이제 협력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직이 최고, 또 우리 조직 중심, 내 새끼 누가 건드려, 뭐 이런 게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 조직 내에서만 통용되는 특수한 언어들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폭 담당하는 그 조다이, 그 조폭 대책반하고 뭐 이제 사기 사건 담당하는 수사 2과, 그다음에 살인 사건 담당하는 수사 1과 사이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전문 용어들이.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당고 관저 현상은 뭐냐?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자민당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는 현상은 당고 관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높고 관료가 낮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소위 행정부가 이제 낮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정책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자문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드라이브하는 현상이 좀 있다. 관료 영향력 쇠퇴 이유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일본 경제의 저성장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재원 확보나 예산 분배를 둘러싼 관료제 내부의 이해 대립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의 영향력이 쇠퇴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버블 경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부처별로 이 예산이 넉넉했죠. 왜냐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언제든지 이제 이 국채 발행을 하면 되니까, 뭐 총무성이나 뭐 재무성이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방위성이나 이런 애들이 다 두둑하게 예산이 있었는데, 이 저성장, 그러니까 버블 붕괴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적자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 예산이 계속 아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아껴 나간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인력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규모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요. 이 예산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뭔가 묘하게 경쟁도 하게 되고 싸움도 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같은 회사 같은 부 안에 이제 여러 팀들이 다 뭐 자기들 좀 잘하려고 이제 막 투닥거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이제 가난한 집에서 싸움이 잦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죠. 예. 이것도 혐오 발언이니까. 하긴 그건 예의가 적절지는 않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부잣집도 만만치 않게 싸우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가난합니다. 두 번째, 관료 내부의 이해 대립 증가에 대해 그에 대한 조정 역할을 제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당 간부들에게 위임하는 경향. 따라서 자민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위에처럼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관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뭐 무슨 국장, 뭐 섬유국장, 그다음에 자동차 국장이 있는데 야 이쪽 정책이 더 중요하다. 아니 우리 전기자동차 지금 해야 되니까 보조금 더 주라. 아니 미국한테 수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섬유 산업이 붕괴 직전이니까 일본 내에 공장을 짓는 섬유 회사들에게는 이제 보조금을 더 주자. 서로 이렇게 보조금 더 주자고 하는데 그 보조금이 다 세금이잖아요. 누구 돈으로? 이쪽에 돈을 더 주면 이쪽도 예산이 깎여야 되는 거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료들끼리는 같은 관료들끼리는 아무리 이 다퉈도 조정이 안 되니까 이 조정 역할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자민당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당에서 좀 조정해줘서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결정을 해주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 조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넘겨받은 자민당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자민당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 조정 역할을 그럼 왜 자민당에 줘버렸냐? 관료들은 돈이 얼마 없는데 예산 아까 그래도 빠듯한 예산인데 만약에 했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지들은 지기 싫거든. 그래서 떠넘기는 거예요, 관료 저기 정치인들한테. 사실 이런 게 좀 더 큽니다. 이 내면을 보면 그게 이제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도 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업,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천재지변 핑계 대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만약에 국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팀이나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잘못했다. 뭐 이익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그건 그 담당자가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승진도 안 되고 싫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책임을 안 지려고 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까지 정치인들에게 넘기는 부분이 있다. 조정 역할을. 또 뭐 좋게 보자면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게 조정 역할이니까 좋게 보면 더 좋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관료의 영향력 쇠퇴 이후 세 번째, 따라잡기식 근대화 달성 이후에 민간 부분이 관료의 지도에 순응할 필요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본은 사실 그 관료들의 여름이라는 드라마도 있긴 한데 관련 드라마가 우리도 뭐 똑같았습니다만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일본이 경제 성장을 쭉 하면서 분야별로 관료들이 굉장히 이거를 막 푸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컴퓨터 만들지 마세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일본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뭐 한 6개로 묶어버린다든지 한 10군데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일본 국산 텔레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국산 칼라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총 100개 회사 중에 한 30개로 묶어버린다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세워주면 거기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료가 이게 민간에 뭔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말을 안 듣게 되죠. 권한도 없으니까. 게다가 괜히 귀찮은 소리만 하는데 뭐하러 듣겠어요. 그냥 몇 푼 집어주고 말지. 그런 식이에요. 또 네 번째, 국제사회로부터 시장 자유화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관료의 규제 권한이 축소되고 영향력도 감소됐다. 이것도 사실 큰데요. 그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고 뭐 지역 내 FTA 같은 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규제권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수많은 공무원들의 실제 권한은 뭐냐면요. 뭔가를 잘 되게 해주긴 힘들어요.
왜냐면 잘 되게 신경을 써주면 그게 위법이 되니까. 하지만 누구 하나를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법에 정해져 있는 많은 요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가게 하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 어떤 관료가 있다고 칩시다. 구청에 뭐 부구청장이나 안 그러면 이제 넘버 한 3나 4쯤 됐다. 근데 이 양반이 동네 노래방을 갔어요. 그 자기 관할 지역 내 노래방에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러 갔다가 뭔가 이렇게 노래방 주인이 되게 까칠하게 대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고 좀 이 구청의 이 간부가 술을 먹고 조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나 봐요. 거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래방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옆방 가서 이제 막 좀 옆방 손님한테 시비 걸고 이랬나 봐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노래방 주인이 와서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좀 거칠게 내쫓았다 칩시다. 그다음에 이 구청 넘버 3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 노래방 망하게 할 거다. 각오를 하고 밑에 직원들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밑에 간부들, 예를 들어서 뭐 위생과, 노래방에서 만약에 음식물 같은 걸 판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위생검사 대상이 되는데, 구청 위생과가 와서 노래방 주방을 싹 한번 뒤집어 엎으면 그거 뭐 안 걸리는 게 있겠어요? 하나도 걸리지? 그럼 그걸로 영업정지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들 이제 그 보건증 받아야 되거든요. 뭐든 손님 적게가 없어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판다든지 음식을 판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종업원들이 다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도 태워할 겁니다. 또 이제 뭐 알바한다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못할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걸로 또 이제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한번 영업정지 끝나면 다른 건으로 또 영업정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 안 되면 저 소방관들까지 불러가지고 화재 뭐 관련해서 이제 법 위반 이런 식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가게를 잘 되게 해주는 건 솔직히 어려운데 망하게 하는 거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권한이 점점 축소되면 공무원들의 관료의 영향도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검사 얘기를 했냐면, 구청의 국장은 소위 말해서 이제 노래방 하나 없애는 정도잖아요. 근데 검사는 노래방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그 한 개인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탈탈 털어가지고 걸리면 그걸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검사는. 그래서 공무원 중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가장 그래도 세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는 관료들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라는 걸 봤고, 지금은 이제 자민당 의원들이 왜 이러냐 도대체. 예전에는 그냥 시큰둥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정책에 개입을 하느냐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선거 구민의 지지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유치도록, 어차피 나라 돈으로 하는 거, 이제 우리 동네 내 지역구에 뭔가 좀 괜찮은 다리라든지 또는 괜찮은 건물이라든지 또는 뭐 흉물스러운 거 어떤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나라 돈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정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쪽지 예산 막 들어와서 이제 어디에 다리 놔달라, 어디에 뭐 해달라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정치자금 유치를 위하여 이익단체나 기업의 바람에 부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단체나 기업의 어떤 그 로비 창구 역할이 돼가지고 열심히 행정부가 하는 일에 이제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부회제도 등을 통해서 각 정책 영역별로 관리에 못지않은 정책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 등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조기원들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조기원의 족자는 무슨 뭐의 할 때 족자입니다. 이처럼 관료들의 전문성 독점이 많이 약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민당 정치가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와 정치가의 역할은 상호 경쟁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입법과정과 여당 야당 관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일본 국회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일종의 설명 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법안의 제출권은 내각과 의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법이랑 의원 입법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제출된 법안을 각각 내각 제출 법안과 의원 제출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안이라는 거는 법이 되기 이전에 법을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국회에 보내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할 수 있고, 법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건 법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내각, 우리는 이제 행정부, 행정각부의 부서들이 이런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부 입법, 그 다음에 의원 입법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 제출 법안, 의원 제출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의원 제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의원 입법 과정, 법안을 일단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의 문제 제기와 아이디어를 제시를 기초로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전문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상의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이 기존에 있는 법안에다가 뭐 어떤 특정한 내용을 더 넣어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이제 전문위원회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중의원과 참의원에 설치된 법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법 형식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비슷한데, 일본은 이게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좀 더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국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도쿄도에 있는 다나카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가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어떤 환경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도 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일본 법에 만들 수 없겠냐, 일본 환경법 내에 뭘 만들 수 없을까, 어떤 방식으로 뭘 좀 만들어 달라라고 법조역에 제안을 하면, 법조역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법안 형태로 이제 쭉 만들어서 일단 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좀 바꾸실 거 있으면 바꾸시든가. 그래서 이제 또 바꿔가지고 나중에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의 제출. 입안을 의뢰한 국회의원은 제출에 필요한 의원수, 일반 법안의 경우는 20인 이상, 예산관계 법안의 경우는 5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에, 왜냐면 이제 일반 법안은 그냥 뭐 규제하거나 또는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정도인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이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의원 한 명이 법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제출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걸 좀 논의해 주세요라고 또는 표결에 붙여주세요라고 제출하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인 이상,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의 수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게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봤는데 법안이 이상해요. 그러면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관계 법안은 50인 이상. 이건 국가에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또 국가의 예산을 크게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받아서 상식선에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의원 제출 법안을 각 의원의 이제 의안과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의원은 여기 보면 참의원, 그 다음에 중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의원, 중의원, 뭐 중의원이 법안 제출할 거면 이제 중의원 의안과에 제출하는 거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제출하게 되면
법안의 심의 및 성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회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고 상임위원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 의원에 각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에도 17개, 참의원에도 17개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 국방위, 뭐 외교위 뭐 이런 게 쭉 있겠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그 어느 위원회에 맡길 것인가는 이제 의장의 보좌기관인 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 결정하는 건 없어요. 예를 보시면 내각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많이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이제 급진적인 거 말고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좀 급박한 개혁은 어렵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좀 급진적인 성격의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일본 의회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의회 정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좀 많다고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는 형태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법으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통과 안 되게끔 또는 전문가들의 한번 손길을 거치게끔 늘 이렇게 2중 3중에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는 겁니다. 게이트웨이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관문이라고 하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위원회 심의의 초점은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으며 질의가 끝나면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운영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절차를 밟게 되고요.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심의의 장이라면 의회에서는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본회의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이제 그 표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찬성이 많으면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이제 그냥 부결되는 거고 그럼 그 회기 동안에는 그 법은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제1원을 통과한 법안은 의원에 보내져서 마찬가지로 심의 과정을 밟는다. 그러니까 이제 중의원을 통과했으면 참의원으로 보내진다는 얘기예요. 또는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중의원으로 가기도 하고. 양원 간에 이제 의견이 대립하면 양원 협의회가 열려서 조정이 행해진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는 이런 어떤 그 중간 단계를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문제를 검토를 하다 보면 뭔가 빠진 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좋게 보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이런 목소리를 듣다 보면 갑자기 급 목소리가 다운이 돼 있고 막 기운이 없어져 있고 막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 한 3시간이 흐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스톱하고 나가서 일 처리하고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운이 쭉 빠지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 한 장 넘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텐션이 다운돼 있고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어물어물하게 한다든지 이런다. 도대체 왜 저러냐 저 양반.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타임슬립이 있다. 일본의 입법 과정,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발휘는 의회 심의의 점착성에서 이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점착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과 여론의 제약이고요. 국회의 점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회기제, 그러니까 이제 연간 복수 회기제와 회기 불계속의 원칙, 위원회 제도, 그 다음에 국회 운영 절차상의 만장일치제, 양원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의회 심의의 점착성이라는 건 뭐냐면 워낙 많은 절차와 많은 그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안이 금방 쑥 통과되는 게 아니고 계속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이게 천천히 더디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금방 쑥 간다고 해결되는 그런 거는 사실 법안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부 여당은 시급한 법안을 일정한 시간 안에 성립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은 시간을 볼모로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과 야당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주요 무대는 국회의 의원운영위원회와 각 당의 국회 대책위원회이다. 여야당의 모든 절충은 전자에서, 그리고 국회의 표면적인 무대에서 행해지기 어려운 정당 간의 이면거래는 후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게, 의회라는 게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평화헌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평화헌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자민당의 의석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자민당의 우호적인 야당 하나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뭔가 이제 어드밴티지 줄 테니까 협조 좀 해주라. 예를 들어서 장관 자리가 한 2개 정도, 니네 정당의 인사들에게 장관 자리 한 2개 정도 줄 테니까 우리가 평화헌법 개정하는데 협조를 좀 해줘. 이러면 해주죠. 그게 만약에 딜이 되면. 근데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그런 협의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둘 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쁘게 되니까. 마치 그 장관자리 2개 받고 뭐 어떤 이념을 파는 것처럼, 신념을 판 것처럼 되니까. 그런 건 다 이제 이면에서 이루어지고, 또 실제 진행되는 것도 천천히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던 야당이 있었는데, 이 야당이 갑자기 표결에 들어와서 평화헌법 개정을 찬성을 해요. 그래서 뭐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야당 의원 2명이서 이제 장관이 되면 이거 누가 봐도 거래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3-4개월 있다가 장관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티를 덜 내는 그런 외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여야당의 모든 절충은 이제 의원운영위원회, 여기 이제 뭐 운영위원회 간사들, 각 당별로 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이거 저 당 사무총장 또는 원내대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간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단어들이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이 일본의 이제 국회 시스템을 그대로 거의 베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뭐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각 당의 국회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일종의 비변사 같은 건데, 보통 일본에서 어떤 위원회나 단체 명칭에 대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TF팀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스크포스. 그리고 여기에는 협상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더러운 어떤 협의나 협상이나, 왜냐면 국민들이 이제 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되면 국민들이 막 양쪽 다 욕할 만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논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또 국가적으로는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들 둘이서만 협의한다고 그러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국민들은 모든 걸 알기 원하고 자기들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국민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막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국대정치, 이걸 국대정치라고 부르는데, 비공식적인 국회 대책이 모든 사안을 사전에 조정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이처럼 여야당 간의 담합정치, 밀실정치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회 대책위원회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국대정치라고 해요. 여기서 그냥 다 조정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결정까지 나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이나 또는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마치 연극 같은 걸 한다는 거죠. 저쪽이 이런 생각이 것도 알고 있고 이쪽도 이제 저쪽 생각에 동의하고서 이미 모든 걸 다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단 겉으로 반대하는 척 몇 번 했다가 뭐 대의를 위해서 찬성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그 일본의 이제 입법 과정과 여야당 관계에서 왜 다수파인 자민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의사진행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의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80석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그 정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지 마음대로 단독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본에서는 왜 거대 여당인 자민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 합의를 중시하는 일본인의 전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 합의가 돼야 돼요. 왜 합의가 돼야 되냐면 합의가 안 된 채로 여러분 일본 사극 같은 거나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느끼시는 건데 합의가 안 된 채로 누군가 하나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 되면 지 공이고 못 되면 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 책임지고 그냥 관두든지 보통 관둡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직장인 날아가요. 직장이 배를 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모든 영광을 다 지가 갖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돼가지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회 전체에서 일본 내에서 지 혼자 잘났냐, 협의를 모르는 인간이다,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하면 피곤하다,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하면 위험하다, 이런 오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점점 왕따가 됩니다. 왕따.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여당은 끈질긴 설득 공작을 펼치며 혹시 예외적으로 결정이 강행될 경우에는 다수결로서가 아니라 위원장 직권으로 행합니다. 이제 강행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가 책임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안 되면 지가 책임지는 거죠. 지가 관두는 거지. 이유는 의사 강행의 책임을 그 위원장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정당 간의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위원장의 사과나 사퇴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옳은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민당에서 뭔가를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면 자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자민당의 그 해당 위원장 무슨 뭐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나 또는 뭐 국방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밀어붙이자. 도저히 이게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독박 씌워서 밀어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잘못됐잖아? 그러면 위원장 혼자 소위 배를 가르는 거지. 그러면 상대 당도 책임을 안 물어요. 그게 양쪽 다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대놓고 무시를 하게 되면 이쪽 체면이 있으니까 이쪽도 대놓고 그럼 대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석 되는 정당이 있고 한 200석 되는 자민당이 있을 경우에 자민당이 혼자 독단으로 일 처리했다가 당의 어떤 공론이다 이래가지고 일 처리했다가 만약에 일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20석 되는 반대당이 사회당이 막 공격을 할 거예요. 니네 뭐 일 어쩌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물러나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민당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 같으면 자민당이 밀어붙인 게 아니라 자민당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장이 관두면 자민당은 책임이 없고 그걸로 싸움도 끝나는 거예요.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죠. 서로가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편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 하에서는 자민당이 여론을 배려해서 단독 심의나 강행 체결을 자제했으나 연립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단독 강행에 대한 비판을 과거만큼 걱정하지 않고 강경하게 국회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랬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압도적인 일당 우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민주당처럼 180석 이래 되면 이걸 그냥 야당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숫자가 되니까 무조건 자민당 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여론이 뭐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저 새끼들 좀 지들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당도 50% 이상의 지지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40%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반대하는 측에서 내용이 아니라 저 오만한 태도 가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했으면 그 이전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사과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본은 저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죠 지금 사실은. 180석이 무슨 벼슬이라고 이거 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들 잘못한 건 다 덮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말처럼 연립정권 하에서 오히려 연립정권 하에서는 어떠냐, 예를 들어 자민당이 뭐 이건 예입니다.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일본 국회 내에서 한 300석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민당이 한 160석,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자세한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140석 이래가지고 300석을 어떻게 간신히 넘어서 자민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 정권은 간신히 지금 그러니까 한 1% 더 많아가지고 이제 된 거잖아요. 그게 소위 연립정권이죠. 연립정권인데 범여당. 이때는 사실 단독 강행을 해도 누가 욕을 할 거야. 우리가 1%더 많아서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표를 더 얻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위에 있을 때 일당 우위 체제 하에서라는 그 여론의 지지도 많이 받고 소위 부자일 때는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립정권 하에서 한 51% 가지고 집권을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 겁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미 지지율이 바닥인데 이미 바닥이고 세게 나가면 일 잘한다 그래서 오를 것만 있는데 뭐로 몸을 사리겠냐 이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국회의 심의 양식을 점착성론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니까 이제 점착성론은 뭐냐면 국회에서 가능한 한 법안이 천천히 좀 꼼꼼하게 논의돼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착성론이 오히려 이제 법안 심의에 있어서는 많은 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점착성론인데 이걸로만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점착성론에 따르면 법안이 이제 없어지거나 폐안이 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진 법안만 주목이 되고, 왜냐면 저건 문제가 있으니까 뭐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테고 그 밖에 다수를 점하는 법안 심의가 주목을 받지 못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전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소지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여야당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의심을 거치지 않고 국회가 승인하는 표준형 심의 양식, 또 여야당의 대립이 있었으나 야당이 점착성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점착형 심의 양식, 그 다음에 여야당의 대립이 강해서 야당이 저항하는 토의형 심의 양식 등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뭐 이런 거 연구 많이 하니까요. 이런 정도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회 정치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예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1시간 정도 된 관계로 3주차 강의 3강 상편 여기서 마치고 바로 중편으로 녹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